문학이란 뭘까요? 보통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삶의 교훈을 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문학의 심장부에 사실은 순수함이 아니라 어떤 위험하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조르주 바타유는 그의 책 문학과 악에서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문학은 결코 순수하지 않다고 오히려 유죄라고까지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바타유를 따라서 문학이 감추고 있는 그 매혹적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학은 유죄다. 정말 도발적인 선언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슨 법정에서 판결되리는 그런 죄는 아니에요. 바타유가 말하는 건 문학이라는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회가 그어놓은 선이라는 경계를 넘어서고 금기를 깨뜨리는 것과 아주 깊이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대체 문학이 뭘 어쨌길래 이렇게 유죄 선고까지 받아야 하는 걸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문학이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그 논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악과 초도덕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타유의 핵심 주장을 좀 더 풀어볼게요. 그는 문학의 진짜 힘이 착한 일을 칭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탐구하는 데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그냥 나쁜 짓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악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하고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는 힘을 말합니다. 바타유는 이걸 주권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치 왕이 다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하듯이 이 악도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학은 작가와 독자가 바로 이 위험한 지식을 몰래 공유하는 일종의 공모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바타유의 개념 중에 가장 흥미롭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초도덕이 나옵니다. 하이퍼라는 말이 붙어서 도덕을 초월했으니까 도덕이 없는 부도덕인가? 하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범한 도덕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도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 높은 도덕에 이르는 길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바로 금기를 깨트리는 위반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의 법을 어기고 그 끔찍한 대가를 치르는 경험을 통해서만 진짜 윤리를 마주할 수 있다는 정말이지 급진적인 생각이죠. 이런 얘기들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그래서 바타유는 이 이론을 아주 구체적인 작품에 적용해서 보여주는데요. 그게 바로 에밀리 브론테의 불멸의 명작 폭풍의 언덕입니다. 바타유는 먼저 작가인 에밀리 브론테라는 인물 자체의 역설에 주목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녀의 삶은 정말 조용하고 평범했습니다. 시골 목사관에서 평생을 보냈고 격정적인 사랑 같은 건 해본 적도 없는 도덕적으로 아주 순결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의 손끝에서 문학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랑과 징후, 그리고 악에 대한 이야기가 튀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타유는 그녀가 현실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문학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상상력과 꿈을 통해서 악의 가장 깊은 심연까지 내려가 봤다고 분석합니다. 죽음은 사랑의 진실이고 사랑은 죽음의 진실이다. 이 문장이 바로 바타유가 폭풍의 언덕을 분석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는 이 소설에 나오는 격렬한 사랑이 단순히 삶의 기쁨이나 환희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사랑은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 그 소멸의 문턱에 섰을 때 가장 진실해지고, 반대로 죽음 역시 그 격렬한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거죠.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섬뜩하면서도 강력한 통찰입니다. 폭풍의 언덕에 나타난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타유가 말하는 에로티즘이 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에게 에로티즘은 그냥 성적인 쾌락,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철학적인 태도입니다. 삶을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부 긍정하는 태도,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소멸의 순간까지도 전부 끌어안는 것, 그것이 바로 바타유가 말하는 에로티즘입니다. 바타유의 논리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그의 주장은 에로티시즘의 한가운데에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생식행위는 죽음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맞는다는 건 기존의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복제되고 대체되면서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운명이라는 걸 의미하니까요. 둘째, 그래서 생식을 하는 존재는 더 이상 이전과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자아가 사라지는 경험이죠. 셋째,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쾌감, 그 격렬한 분출의 근원에는 결국 자기를 소멸시키려는 본능, 즉 죽음을 향한 본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사랑의 진실은 연인들이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가장 강렬하고 순수하게 드러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타유는 다시 폭풍의 언덕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보기에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이야기는 사랑이 죽음 속에서 자신의 궁극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 심지어 신성하기까지 한 사례라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행복한 삶의 환희 속에서 빛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았던 거죠. 이 소설이 가진 모든 비극과 힘의 근원은 바로 유년기에 있습니다. 바타유는 이 유년기의 세계를 그 어떤 어른들의 법이나 규칙도 닿지 않는 독립적인 주권적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편은 바타유가 설정한 근본적인 대립구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유년기의 왕국이 있어요. 여기는 자유로운 놀이와 야성이 지배하고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계산 같은 건 없죠. 순수한 사랑이 가능한 곳입니다. 반대편에는 이성의 세계, 즉 어른들의 사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이해관계를 따지는 계산이고 미래를 위한 걱정이며 생존을 위한 법칙들로 가득 차 있죠. 사회적 제약과 물질적 이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계입니다.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사랑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바로 저 유년기의 왕국입니다. 사회의 규칙 같은 건 전혀 닿지 않는 거친 황무지 위에서 그들의 사랑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 그 자체였죠. 그들의 관계는 어른들의 계산적인 세계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유년기의 자유로 향한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이 소설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캐서린이 이 유년기의 왕국을 배신하고 어른들의 세계가 주는 안정감을 선택했을 때 시작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야성을 완전히 버리진 못했지만 결국 부유하고 합리적인 에드거 린튼과 결혼함으로써 이성의 세계로 넘어가 버리죠. 히스클리프에게 이건 그냥 실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입니다. 둘이 함께 세웠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성한 왕국을 캐서린이 자기 손으로 파괴해버린 거니까요. 캐서린의 이 배신은 히스클리프를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순수한 악 그 자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이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선의 세계에 대한 전면적인 반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바타유가 말하는 악의 의미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이득을 위한 악행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돈을 뺏으려고 사람을 해치는 건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계산적인 범죄일 뿐 바타유가 말하는 순수한 악이 아닙니다. 그의 악은 아무런 이득도 없이 오직 파괴 그 자체에서 오는 쾌락을 즐기는 행위입니다. 이유 없는 파괴, 목적 없는 폭력, 그것이 바로 히스클리프가 보여주는 악의 본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히스클리프는 선으로 대표되는 어른들의 세계에 맞서는 궁극의 반역자입니다. 자신의 왕국이었던 유년기에서 추방당한 아이가 그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모든 법과 관습을 부수는 존재가 된 거죠. 그의 모든 행동은 오직 파괴와 증오라는 악의 논리만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바타유는 히스클리프가 직접 하는 이 끔찍한 말을 인용하면서 그의 파괴 욕망이 사드 후작의 작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냉혹한 사디즘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이익을 위한 폭력이 아니죠. 고통과 파괴 그 자체를 오락거리로, 즐거움으로 여기는 순수한 악의 목소리인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소설의 가장 중심에 있는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좋아요. 히스클리프가 그렇게 순수한 악의 화신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도덕적이고 순수하기까지 한 캐서린이 그런 그를 그토록 깊이 자신의 존재와 동일시할 정도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선이 어떻게 악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 소설의 근본적인 질문이죠.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다. 캐서린의 이 유명한 선언이 바로 그 역설에 대한 바타유의 대답입니다. 이건 그냥 사랑해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정체성의 합의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주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죠. 악이라는 게 악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가장 선하고 순수한 존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도 악을 향한 어떤 갈망, 악과의 합의를 꿈꾸는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 한마디가 전부 드러내는 겁니다. 이 복잡한 역설을 풀기 위해 바타유는 폭풍의 언덕을 고대 그리스 비극의 구조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 비극의 중심에는 항상 신성한 법을 위반하는 영웅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비극의 구조는 보통 이렇습니다. 첫째, 사회가 정한 법이 있습니다. 둘째, 주인공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 법을 위반합니다. 셋째, 그 위반의 대가로 끔찍한 고통과 죽음이라는 속죄의 과정을 겪게 되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 단계예요.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이성적인 법이 억누르고 감추려고 했던 더 깊고 근원적인 진실, 어떤 신성한 영역이 계시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권선징악 구조가 전혀 아닌 거죠. 결국 폭풍의 언덕이 보여주는 이 비극적 구조는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분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앞에서 봤던 유년기의 왕국과 이성의 세계의 대립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거죠. 한쪽에는 현재의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금기를 깨뜨리려는 본능적인 악의 힘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미래를 위해 생존을 계산하는 이성적인 선의 힘이 있습니다. 바타유는 인간이란 이 둘 사이에서 영원히 갈등하는 존재라고 본 겁니다. 바로 여기서 초도덕이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폭풍의 언덕의 인물들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도덕적인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위반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위반과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기존의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진실, 즉 초도덕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타유가 읽어낸 폭풍의 언덕의 최종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타유는 이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신비주의의 본질과 대립되는 것들의 궁극적인 합일이라는 더 큰 주제로 이야기를 확장시킵니다. 초현실주의 시인이었던 앙드레 브루통의 말인데요. 바타유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명상을 통해 도달하려는 경지처럼 문학 역시 삶과 죽음, 선과 악, 현실과 상상 같은 근본적인 대립들이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로 합쳐지는 어떤 궁극적인 지점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종교나 국가의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선을 넘을 수가 없죠. 하지만 문학은 어떻습니까? 문학은 그런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문학만이 유일하게 어떤 타협도 없이 금지된 영역을 끝까지 탐험하고 법을 깨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문학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어쩌면 인간에게 남은 유일하게 자유로운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거치고 나니 이제 악은 단순히 선의 반대편에 있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어야 새로운 삶이 태어나는 것처럼 죽음과 닮아있는 악 또한 우리 존재의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성과 계산의 한계를 넘어서는 곳에 있죠. 모든 위대한 열정은 필연적으로 저주를 동반합니다. 결국 바타유는 인간 삶의 가장 위대한 의미는 사회가 금기시하고 외면하는 바로 그 저주받은 목 안에서 발견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타유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궁극적인 역설입니다. 저주받은 것, 즉 악의 영역을 통과하는 끔찍한 경험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심오한 축복과 진정한 이해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학은 바로 그 저주받은 길을 우리 대신 탐험하며 우리를 진정한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위험하고도 소중한 안내자인 셈입니다. 우리 보통 문학 읽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문학의 진짜 힘이 선이 아니라 악에서 나온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책이 바로 조류주 바타유의 문학과 악인데, 이 책이 바로 그 위험한 질문을 정면으로 던집니다. 바타유는요, 문학이라는 게 절대 뭐 순수하고 교훈적인 게 아니다. 그 본질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아주 대담하게 파고들어요. 자, 바타유는 시작부터 정말 도발적인 선언을 툭 던집니다. 문학은 유죄다. 그리고 스스로 그걸 인정해야 한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의 주장은 이겁니다. 문학의 진짜 힘은요, 사회가 정해놓은 착한 다치를 그냥 따라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선을 넘어서 악이 뭔지 알고 심지어 그 악과 한편이 될 때 바로 그때 문학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주장을 듣고 나면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마주하는 게 대체 뭘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바타유의 이 대담한 주장을 그냥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아주 완벽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에밀리 브론테의 그 유명한 소설 폭풍의 언덕입니다. 이 작품하고 작가의 삶을 같이 놓고 보면요. 와, 문학과 악의 관계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딱 드러나요. 우선 작가인 에밀리 브론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좀 볼까요? 한마디로 그녀의 삶은 금욕, 헌신, 그리고 도덕적인 올고둠 그 자체였어요.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평생을 정말 황량한 요크셔벌판 한가운데에 있는 목사관에서만 살았거든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끄러운 경험 같은 건 전혀 없이 그냥 엄격한 규칙이랑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용하고 단조로운 하루하루를 보낸 거죠. 바로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 펼쳐집니다. 화면 왼쪽을 보면 세상과 딱 단절된 채 신앙심 깊게 살았던 에밀리 브론테가 있죠.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그녀가 쓴 폭풍의 언덕, 이건 문학 역사상 가장 격렬하고 가장 파괴적인 사랑 이야기잖아요. 순수한 악에 대한 탐구로 가득 차 있고요. 아니 대체 어떻게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던 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거칠고 잔혹한 세계를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게 바타유가 파고드는 역설의 핵심입니다. 근데 바타유는 이게 모순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게 바로 문학의 진짜 역할이라고 주장하죠. 무슨 말이냐면 문학이라는 게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사회가 이건 안 돼 하고 금지해 놓은 악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통로라는 거예요. 브론테는 현실에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문학, 즉 상상력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깊게 악의 심연을 체험한 거죠. 자, 바로 이 질문. 어떻게 목사 딸의 그 조용한 삶이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길들여지지 않는 분노를 낳았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지금부터 바타유의 분석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선과 악, 그리고 예술 사이에 숨겨진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평범하고 경건한 삶과 가장 극단적인 감정의 폭발, 이 엄청난 간극을 문학이 대체 어떻게 메우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브론테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사랑, 삶, 죽음에 대한 바타유의 아주 급진적인 이론을 좀 알아야 해요. 이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개념들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바타유의 생각은 정말 우리의 상식을 파괴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진짜 에로티즘,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사랑은요. 삶을 지키려는 욕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삶의 강렬함을 죽음의 그 순간까지 몰아붙여서 소멸하는 것까지도 끌어안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생존 본능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최고점에서 모든 걸 불태워버리는 것까지도 좋다고 긍정하는 것. 바타유는 바로 그게 에로티시즘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성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죽음이랑 연결되어 있다고까지 주장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식이라는 건 결국 새로운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라는 개체는 어떻게 되나요? 희미해지죠. 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서 나는 더 이상 온전한 나로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치 맑은 강물에 잉크 한 방울이 툭 떨어져서 쫙 퍼져나가면서 자기 형태를 잃어버리는 것처럼요. 개체는 생명 전체의 거대한 흐름에 자신을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성적인 행위의 가장 밑바닥에는 나라는 존재의 소멸, 즉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깔려 있다는 거죠. 자, 이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정말 강력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한번 보세요. 첫째, 생식은 결국 나라는 개체의 소멸을 뜻해요. 나는 희미해지죠. 둘째, 개체의 죽음이라는 건 사실 더 큰 생명의 흐름, 그러니까 생명이 계속 넘쳐 흐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 사랑의 가장 궁극적이고 어쩌면 가장 끔찍한 진실은 바로 죽음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바타유는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닥쳐올 그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느끼는 고뇌, 그게 바로 사랑의 가장 진짜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타유가 보기에 이 무서운 진실을 가장 강렬하게,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폭풍의 언덕의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사랑인 거죠. 그들의 사람은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서로를 향한 완전한 하나됨의 욕망이었고 그 끝에는 파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이 둘의 관계야말로 사랑의 진실은 죽음이다 라는 바타유의 명제를 몸소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인 셈입니다.
폭풍의 언덕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의 세계가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두 세계가 뭔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바타유는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사랑이 싹튼 그 어린 시절을 주권적인 왕국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주권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가 만든 규칙이나 미래를 위한 계산 같은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의미예요. 오직 지금 이 순간 거친 본능, 아무 제약 없는 자유 이런 것들만 존재하는 아주 원초적인 세계죠. 이성이나 계산이 끼어들기 전에 순수한 시와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두 세계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의 워더링 하이스트는 바로 그 유년기의 왕국이에요. 모든 게 본능적이고 현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죠. 반면에 오른쪽 드러시크로스 그랜지는 사회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모든 걸 이성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미래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관습과 예의를 지키는 곳. 한쪽이 거친 폭풍이라면 다른 한쪽은 아주 잘 가꾸어진 정원 같은 거예요. 이 두 세계는 서로를 절대로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바로 캐서린이 히스클리프와 함께 누렸던 그 주권적인 자유 대신에 어른들의 세계가 주는 안정과 이성을 선택하면서 확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거칠고 자유롭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락한 삶, 즉 드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세계를 택한 거죠. 이건 그녀가 속해 있던 왕국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이 배신감이 히스클리프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엄청난 폭력을 깨우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난 한 남자의 끔찍한 반란으로 흘러가요. 그의 모든 잔인한 행동들은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기 위한 혹은 그 세계를 파괴한 이 세상 전체에 복수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되는 거죠. 히스클리프의 반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바타유는 이걸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바로 선에 대한 악의 반란이라고요. 바타유가 보기에 히스클리프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선한 세계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는 유년기에 그 불가능한 왕국을 포기하기를 마치 악마처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 그는 법을 어기는 행위 자체에서 쾌락을 느낍니다. 그냥 복수하는 걸 넘어서서 기존의 모든 질서와 도덕을 파괴하는 걸 즐기는 순수한 악의 화신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바타유에게 이 소설의 절정은 바로 이 캐서린의 한마디입니다.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다. 이 말은 그녀 역시 이 반란의 공범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순간이거든요. 그녀는 현실에서 사회의 이론이 되기를 선택했지만 그녀의 본질, 그녀의 영혼만큼은 여전히 히스클리프와 함께 그 악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캐서린의 사랑은 히스클리프가 아무리 잔인한 짓을 해도 멈추지 않아요. 이건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 사이에 아주 불안하고 기묘한 연결이 있다는 걸 암시하죠. 캐서린은 분명 선한 세계에 속한 사람이지만 악의 화신인 히스클리프를 사랑함으로써 그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바타유는 이 지점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히스클리프의 이 잔혹한 상상을 그 유명한 사드 후작의 소설에 나오는 한 사형 집행인의 말과 나란히 놓습니다. 사디즘이라는 게 뭐예요? 복수나 이익 같은 다른 목적 없이 그냥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 그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는 거잖아요. 바타유는 히스클리프의 열정을 바로 이 순수한 파괴의 즐거움과 직접 연결시켜요. 이걸 통해 히스클리프의 악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파괴의 자체를 즐기는 사디즘적 악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의 가장 무섭고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폭력의 꿈을 악한 히스클리프 혼자 꾼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도덕적인 캐서린, 그리고 더 나아가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던 작가 에밀리 브론테 자신도 그 꿈의 공모자였다는 거죠. 즉, 선한 세계에 속한 사람들조차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금지된 악의 세계를 갈망한다는 것. 이게 바로 바타유가 문학을 통해 밝혀내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우리를 도덕성 그 자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끌고 갑니다.
바타유는 이걸 고대 그리스 비극의 구조와 연결해서 설명해요. 바타유는 폭풍의 언덕을 그리스 비극에 비유합니다. 그리스 비극처럼 이 소설도 어떤 법, 즉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이야기를 다루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자 핵심은 우리가 법을 어긴 히스클리프에게 공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끔찍한 악행에 질리면서도 동시에 그의 순수한 고통과 열망에는 깊이 끌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타유는 비극의 주인공처럼 히스클리프의 그 위반 행위가 우리 모두가 내면에 감추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진실을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와 속죄는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거죠. 바타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의 아주 역설적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법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행동을 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법 때문에 금지된 행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문이 괜히 더 궁금해지는 것처럼요. 금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욕망하게 되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먼저 법이 무언가를 금지하면 그 금지된 영역은 평범한 일상세계와는 다른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바타유는 이 공간을 신성하다라고 표현해요. 일상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 돼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과 죽음, 즉 속죄를 통해서 뿐입니다. 이것은 모든 걸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세계와는 정반대되는 마치 신에게 취한 듯한 황홀경의 순간과도 같죠. 이 논리는 아주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규칙을 깨고 싶은 욕망이 비도덕의 증거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타유는 이걸 초도덕성이라고 불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의 테두리를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은 그 경계를 넘고 싶다는 충동조차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누구보다 그 법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독실한 신앙인만이 신성모독의 무게를 아는 것처럼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야말로 도덕을 넘어서려는 가장 강렬한 유혹을 느낀다는 그런 역설입니다. 비평가 자크 블롱델도 비슷한 지적을 했어요. 가장 심오한 예술가들은 종종 그들 자신을 정의하는 바로 그 사회적, 윤리적 편견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에밀리 브론테처럼 아주 엄격한 도덕의 세계에 살았던 사람이야말로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가장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인간의 경험 속에서 문학이 얼마나 독특하고 또 위험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이 표가 문학의 본질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의 사회나 종교를 보세요. 이들의 목표는 질서를 만들고 생명을 보존하는 책임을 지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문학은 정반대예요. 문학은 근본적으로 무책임합니다. 문학의 유일한 의무는 금지된 욕망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말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문학은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얼마나 도덕적인가 이런 걸 따지는 순간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그 무책임함이야말로 문학의 위험한 자유이자 존재 이유인 거죠. 이런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문학은 신비주의적인 체험과 아주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책을 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선과 악,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주인공의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어 버리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성적인 세계의 깔끔한 구분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 고독한 상태야말로 금기를 넘어서는 문학적 상상력이 도달하는 지점이고 이건 논리를 초월하는 신비주의의 영역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바타유는 바로 이 지점을 묘사하기 위해서 초현실주의자인 앙드레 브루통의 말을 인용해요. 바로 이곳이야말로 폭력적인 문학과 신비주의가 모두 도달하려고 애쓰는 궁극적인 진실의 장소입니다. 모든 대립이 사라지고 모든 모순이 하나로 통합되는 바로 그 지점이죠. 정말 역설적이게도 히스클리프의 폭력으로 정의되는 이 저주받은 장소 안에서만 인물들은 그들을 매혹시키는 진짜 행복을 경험합니다. 질서정연하고 합리적인 드러시 크로스 그레인지가 아니라 혼돈과 파괴의 공간인 워더링 하이츠야말로 진실이 드러나는 신성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이란 건 단순히 선이 없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생명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저주받은 몫이고
이성만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진정한 축복으로 가는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끔찍한 길이라는 거죠. 완전한 파괴와 고통이라는 그 저주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삶의 진짜 축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타여가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적인 통찰입니다. 이 모든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불편하고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법과 도덕이 악을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라면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선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선이라는 건 악이 있기 때문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조르지 바타요의 문학과학 계속해서 함께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가장 뜨겁고 또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심장부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시인 샤를 보들레르에 대한 분석인데요. 바타요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해서 던지는 아주 대담한 선언이 있잖아요. 문학은 결코 순수할 수 없다. 오히려 문학은 유죄다 라고까지 말하는데 바로 그 악이야말로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가치를 드러내준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도발적이죠. 자, 이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매혹적인 주장을 바타요는 보들레르라는 시인을 통해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데요. 우리도 그를 따라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번 분석의 핵심에는요, 정말 거대한 지적 대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20세기 프랑스 지성사를 대표하는 두 거인이 한 명의 시인을 두고 법정에서 맞붙는 듯한 그런 그림이에요. 한쪽에는 실존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장폴 사르트르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금기의 사상가 조르주 바타요가 있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피고석에 앉아있는 건 바로 시인 보들레르입니다. 먼저 검사 역할을 맡은 사르트르가 공격의 포문을 엽니다. 악을 위해 악을 행하는 건 결국 선을 계속 긍정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르트르는 보들레르의 그 유명한 악이라는 게 사실은 선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마치 숙주에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반항일 뿐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거죠. 이 한 문장으로 거대한 논쟁의 막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흥미진진한 지적 재판을 제대로 따라가 보려면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검사 역할을 맡은 사르트르가 보들레르를 어떻게 비판하는지 그 기소 내용부터 아주 꼼꼼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호인 바타요가 꺼내드는 반론의 핵심 개념들을 하나씩 짚어보고요. 시가 추구하는 그 불가능한 욕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의미를 탐구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논쟁 전체를 19세기라는 역사적인 맥락 속으로 가져가서 더 넓게 조망해 보고요. 마침내 문학 속 악에 대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까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고석에는 시인 보들레르가 앉아 있습니다. 먼저 검사 장폴 사르트르의 날카로운 기소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사르트르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보들레르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그 악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 백의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건 독립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선이라는 기존 질서가 있어야만 겨우 존재할 수 있는 뭐랄까 그림자 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의 뒤틀린 숭배 행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요. 비유를 들어보면 더 쉬워요. 진짜 무신론자는 신이 있든 없든 아예 관심이 없잖아요. 신의 존재 자체를 신경 쓰지 않죠. 하지만 흑마술을 행하는 사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함과 선함에 반항하고 증오하는 거거든요. 보들레르의 악이 바로 이 흑마술 같다는 게 사르트르의 진단입니다. 결국 그의 악은 선이 없다면 아예 성립조차 할 수 없는 굉장히 의존적인 악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르트르가 보기엔 보들레르가 나는 악을 행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 자체가 역설적으로 선의 권위를 인정해버리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신성모독이라는 행위는 신성한 것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 걸 모독해봤자 아무런 충격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악을 선택한다는 건 선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고 내가 그 기준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들레르의 반항은 사르트르가 보기에 세상을 뒤엎는 진짜 혁명이 아니에요.
그저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규칙 안에서 나쁜 아이 역할을 자초하면서 관심을 끌려는 일종의 유치한 놀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사르트르 비판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사르트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들레르의 정신 상태를 의지에 따라 되찾은 유년기라고 아주 신랄하게 진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는 어떻죠?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사회의 규칙 같은 절대적인 권위 아래서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이건 착한 일, 저건 나쁜 일, 이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 행동하죠.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요? 그 모든 권위와 규칙 뒤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텅 빈 공허, 즉 내가 스스로 모든 걸 선택하고 그 결과에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끔찍한 자유를 마주하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보들레르가 바로 이 성숙한 어른의 자유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어린 시절의 명확한 질서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르트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보들레르는 진정한 자유를 성취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건 진짜 자유로운 인간이 느끼는 그 완전한 고독과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그 희미한 이미지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자유를 향한 비상이 아니라 안전한 유년기의 놀이터에서 벌인 위험한 장난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신랄하고 강력한 기소에 맞서서 이제 변호인 조르주 바타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재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제 바타유의 반론이 시작됩니다. 바타유는 사르트르처럼 보드레르 개인의 심리를 분석하는 길을 택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예 논의의 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는 세상을 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방식, 즉 산문적 세계와 시적 세계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반론을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산문적 세계입니다. 이곳은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세계, 즉 행동과 유용성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계에서 망치는 왜 존재하죠? 못을 받기 위해서죠. 길은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사물, 모든 시간,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미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됩니다. 이 일을 끝내고 나면, 대학에 합격하면, 돈을 벌면 이런 식으로요. 이 산문적 세계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나 자신을 잊어버린 채 오직 미래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현재는 언제나 미래를 위해 희생되는,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이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편의 시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도구와 목적의 논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세계입니다. 시적 세계에서 망치는 더 이상 못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차가운 쇠 감촉, 묵직한 무게, 나무 손잡이의 질감 그 자체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망치를 통해 미래의 어떤 과업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바타유가 말하는 주권의 순간입니다. 어떤 목적에도 종속되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상태,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나와 세계가 하나로 융합되는 황홀한 순간인 거죠. 바타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르트르의 결정적인 오류를 짚어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실존을 끊임없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초월의 과정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바타유가 보기엔 그건 산문적 세계의 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길 위의 이정표가 다음 목적지를 가리키듯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초월이죠. 하지만 바타유에 따르면 시가 추구하는 초월은 그런 종류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시는 오히려 도달 가능한 모든 미래, 모든 유용한 목적들을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 즉 불가능한 욕망 그 자체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지점에서 자유에 대한 두 사람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갈라집니다. 사르트르에게 자유란 모든 기댈 곳이 사라진 텅 빈 세상에 홀로 내던져져서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무겁고 끔찍한 고독이었죠. 반면에 바타유에게 자유는 그런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동과 유용성의 세계, 즉 산문적 세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현재 순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주권적인 해방이자 황홀경입니다. 그리고 시는 바로 그 해방으로 우리를 이끄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죠. 자, 여기서 바타유의 논리는 정말이지 놀라운 지점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사르트르가 보들레르의 실패라고 미성숙이라고 낙인 찍었던 바로 그 지점을 오히려 시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바타유는 이 역설적인 문장을 통해 시의 비극적인 운명을 설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가 다루는 건 뭐죠? 덧없이 흘러가는 순간의 감정, 살아 숨쉬는 경험, 곧 소멸해버릴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죠. 아주 유동적이고 살아있는 것들이요. 그런데 시인이 그것들을 언어로 포착해서 한 편의 시라는 작품으로 만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살아있는 경험은 언어라는 틀 안에 박제되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되지만 동시에 생명력을 잃고 죽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죽어있는 시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영원히 갇힐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순환 구조입니다. 첫째, 시인은 먼저 세계의 사물들을 유용한 도구로서의 의미에서 해방시켜요. 망치를 못 박는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보면서 살아있는 경험으로 되돌리죠. 둘째, 바로 그 생생한 해방감, 그 유동성 자체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셋째, 하지만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순간 그 살아있는 경험은 다시 굳어진 이미지로 변해버리고 말죠. 넷째, 그 결과 시인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미다스의 손처럼 시인의 손길은 삶을 만져 예술로 만들지만 그와 동시에 삶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저주를 받은 셈이죠. 바로 이 대목에서 사르트르와 바타유의 평가는 180도 갈립니다. 사르트르에게 이 끝없는 불만족과 고뇌는 보들레르 개인의 심리적인 미성숙, 즉 유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바타유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보들레르의 그 고통스러운 삶, 그 끝없는 고뇌야말로 이 불가능한 시적 탐구를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진정성의 증표라고요. 그의 실패야말로 그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엄청난 역설이죠. 이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들레르가 원했던 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조각상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런 완성된 결과물을 원한 게 아닙니다.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불가능 그 자체의 조각상이었죠. 즉,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영원한 갈망과 실패의 과정 자체를 예술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는 불가능한 조각상을 만들려다 실패한 예술가가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각하려고 했던 훨씬 더 근본적인 예술가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바타유의 변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카메라 렌즈를 줌아웃해서 보들레르라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그가 살았던 시대, 즉 19세기라는 거대한 역사의 무대 위에 그를 세웁니다. 바타유는 인류의 모든 활동을 두 가지 거대한 원리의 투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축적의 원리입니다. 미래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쾌락을 참고 열심히 일하고 자원을 아끼고 모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소비의 원리입니다.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쾌락, 영광, 예술 혹은 파괴적인 황홀경을 위해서 자원을 아낌없이 탕진해버리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보들레르는 입으로는 늘 축적의 가치를 말했어요. 나도 일해야 하는데,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하면서요. 하지만 그의 실제 삶 전체는 소비의 원리에 그 누구보다 충실했습니다. 바타유에 따르면 보들레르의 이런 삶은 단순한 개인의 기질이나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필연이었어요. 그가 살았던 19세기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축적의 원리가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모든 가치를 유용성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던 시대였죠. 과거의 화려한 영광이나 신성한 재해 같은 비생산적인 것들은 모두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 오직 생산력을 늘리는 것만이 사회 전체의 지상 최대 과제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보들레르의 이 외침을 다시 들어보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건 그냥 철없는 투정이 아니라 그 시대 정신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였던 거죠. 모두가 유용한 인간이 되기 위해 앞으로만 달려가던 그 시대에 그는 온몸으로 쓸모없음을, 비생산적인 것을, 낭비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거대하게 맞섰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타유의 독창적인 개념, 저주받은 몫이 등장합니다. 바타유는 어떤 사회 시스템이든 거기에는 생산과 성장에 온전히 사용될 수 없는 잉여 에너지, 즉 저주받은 몫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19세기 부르주아 사회는 이 저주받은 몫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고 모든 에너지를 유용한 생산활동에만 쏟아부으려고 했죠. 보들레르의 역사적 역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회가 부정하고 억압하고 내버린 그 저주받은 몫, 즉 즉흥성, 낭비, 파괴, 쾌락, 현재의 황홀경을 자신의 삶과 시를 통해 남김없이 살아내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보들레르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손에 쥐고 우리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들레르에게 씌워졌던 악이라는 혐의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타유의 최종 변론은 이렇습니다. 보들레르가 그토록 매혹되었던 악은 사르트르가 생각했던 것처럼 선과 악이라는 유치한 이분법석의 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시대가 선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 즉 유용성, 생산성, 합리성,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를 미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그 모든 가치들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이었습니다. 그의 악은 현재 순간의 절대적인 주권적 가치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의 다른 이름이었던 셈입니다. 자, 최종 판결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르트리의 기소는 분명 날카롭지만 보들레르라는 거인을 개인의 심리 문제라는 작은 틀 안에 가두는 한계를 보입니다. 반면에 바타유의 변론은 재판정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서 한 시인의 고뇌를 축적과 소비라는 거대한 역사적, 철학적 긴장관계 속으로 가져옵니다. 그 결과 보들레르의 악은 미성숙한 반항이 아니라 시대의 폭력에 맞선 주권적 선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저주받은 삶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주용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에 위대한 시를 쓰기 위해 온몸으로 치러야 했던 고귀한 대가였음이 마침내 드러납니다. 이 길고 치열했던 재판은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 바타유의 말이 맞다면, 즉 예술이 쓸모있기를, 유용해지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자신의 가장 진정한 가치를 찾는다면, 여전히 효율성과 유용성, 이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오늘날 이 세계에서 쓸모없기를 고집하는 예술의 역할과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조류주 바타유의 문학과 악, 그 네 번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주 다른 두 인물을 통해서 문학과 악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볼까 해요. 한 명은 역사가고 다른 한 명은 시인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 창조성이라는 것과 금기를 넘어서려는 유혹이라는 주제를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가 줄 미슐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타유는 미슐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가서는 안 될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진실을 발견했다고 봤어요. 아니, 어떻게 길을 잃었는데 진실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여정은 악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바타유가 보기에 미슐레는 처음부터 나는 악을 파헤쳐보겠어 하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역사책 마녀를 쓰는 과정에서 정말 우연히 악의 인간적인 핵심과 마주쳤을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타유가 쓴 불건전한 호기심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건 정해진 길, 그러니까 학문적이고 도덕적인 길에서 살짝 벗어나서 금지된 영역을 엿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뜻하거든요.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잃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악의 본질로 향하는 길을 발견하게 된 셈입니다. 미슐레의 출발점은 바로 연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신학적인 관점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거죠. 수세기 동안 마녀는 악마의 하수인, 신성을 모독하는 자, 사회의 암적인 존재 이런 식으로 규정됐잖아요. 근데 미슐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 악은 마녀 사냥을 당한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이 아니라 그들을 단죄하고 처형하는 권력자들한테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는 마녀를 억압받는 인간성의 상징으로 보고 그들에게서 빼앗긴 존엄성을 되찾아 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타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미슐레가 마녀를 어떻게든 선한 희생자로만 그리려고 애쓰면서 혹시 더 중요하고 불편한 진실 하나를 놓친 건 아닐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떤 목적이나 이유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인간을 끌어당기는 악 자체의 매력 말입니다. 미슐레는 마녀를 사회에 유용한 존재, 그러니까 의사이자 예언자로서 다시 복권시키려고 했지만 바타유는 악의 진짜 힘을 바로 그 쓸모없음에 있다고 봐요.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넘어선 순수한 위반의 행위, 그 자체라는 거죠. 자, 미슐레가 우연히 발견한 게 대체 뭔지 제대로 알려면 바타유가 제시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공동체를 위한 파괴인 희생제와 개인적인 파괴인 사악한 주술, 즉 말레피스입니다. 이 둘은 겉보기엔 둘 다 금지된 파괴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 둘의 차이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희생제는 공동체를 위한 행위예요. 더 큰 선을 위해, 사회 통합을 위해 무언가를 파괴하는 거죠. 공동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규칙을 깨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악한 주술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공동체의 규칙에 정면으로 맞서는 반항이자 위반인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사회를 위한 위반이라면 다른 하나는 사회에 대한 위반인 겁니다. 버타이어에 따르면 희생제는 뭐랄까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두려워하고 피하는 죽음이나 파괴, 폭력 같은 금기시된 힘들을 통제된 의식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마주하게 만드는 거죠. 이 신성한 폭발을 통해서 공동체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허용된 위반이었던 셈입니다. 더 큰 선이라는 명분을 가진 희생제와 달리 중세의 주술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도 없이 어둠 그 자체를 끌어안았죠. 사회적으로 이게 얼마나 유용한가 이런 건 관심 밖이었어요. 이건 순수하게 이기적인 개인의 욕망과 반항심의 폭발이었던 거죠. 희생제가 공동체의 질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녀의 주술은 그 질서 자체를 저주하고 파괴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 끝판왕이 바로 이 슬라이드의 흥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슐레가 되살려내는 이 의식은 사회가 금지하고 피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의료적으로 행하면서 금기의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꾸로 세우고 신성한 기도문을 모독하고 모든 가치를 뒤집어버리죠. 바타요는 이게 단순히 신성한 의식을 흉내내는 조롱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모독하려는 끝없는 갈망, 세상을 향한 차가운 검은 웃음 같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바타유에 따르면 미슐레의 연두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가 마녀와 그들의 세계를 그냥 멀리 떨어진 이질적인 과거 이야기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그들의 절망과 반항, 쾌락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고 독자들에게도 그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역사가가 아니라 마치 소설가처럼 그는 악에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를 부여한 겁니다. 자, 이제 과거에서 악을 발견한 역사가를 떠나서 아예 자기 내면에서 악을 창조해낸 시인에게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위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던 인물, 윌리엄 블레이크입니다. 미슐레가 길을 잃다가 악을 발견했다면 블레이크는 처음부터 악의 길을 향해 똑바로 걸어 들어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엔 블레이크의 서행은 정말 지극히 평범했어요. 그는 런던의 파나공으로 조용히 살았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 그의 내면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규칙과 상식을 파괴하는 거대하고 숭고한 환상으로 가득 찬 우주였습니다. 그의 일상은 조용했지만 그의 정신은 그 누구보다 격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블레이크한테 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글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핵심, 그 자체였죠. 신화, 종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힘이 바로 시적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믿는 모든 종교들은 원래 이 순수한 시적 천재성에서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제계급에 의해서 왜곡되고 억압적인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진실은 시에서 시작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블레이크와 바타요 모두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진정한 시는 무언가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파괴하고 반항합니다. 시는 낙원의 평온함이 아니라 죄와 저주, 지옥의 불길 속에서 그 에너지를 찾는다는 거죠. 존 밀턴의 위대한 서사시 신라권이 신이 아니라 반항하는 사탄을 묘사할 때 가장 강력하고 생생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요. 블레이크는 밀턴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시인으로서의 본능 때문에 악마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죠. 보통 신화는 세상을 설명하고 질서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블레이크의 신화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무너뜨리고 상상력의 자유로운 힘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의 작품은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해야 하는 폭풍과도 같아요. 그 목적은 질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성의 잠에서 깨워서 혼돈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데 있습니다.
블레이크의 대표작이죠. 천국과 지옥의 결혼은 기존의 도덕관념을 말 그대로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그는 종교가 악이라고 딱지 붙인 것들이 사실은 모든 창조와 진보에 꼭 필요한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라고 주장해요. 반면에 선이라고 불리는 것은 종종 수동적이고 이성에 얽매인 정체 상태를 의미하죠. 그에게 선과 악은 서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만 완전해지는 춤의 파트너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악을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다시 정의하는 이 생각은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집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에서부터 가장 잔인한 본성, 심지어 사회를 뒤엎는 혁명의 불길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블레이크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블레이크는 감각적인 쾌락이나 육체의 욕망을 이성으로 통제해야 할 죄악이 아니라 신성한 에너지의 순수한 표현, 즉 성스러운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덕주의자인 사제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기쁨에 저주를 내린다고 생각했죠. 그에게 금욕은 생명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유명한 시는 정말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기서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순수하고 파괴적인 에너지 그 자체를 상징해요. 블레이크는 이 잔인함이라는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어떻게 같은 창조주가 온화하고 순수한 어린 양과 이토록 무섭고 파괴적인 폭력의 호랑이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바타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통찰을 발견합니다. 파괴, 잔인함 같은 이런 어두운 힘들이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의 신성한 일부라는 사실이죠. 블레이크는 심지어 잔인함, 질투, 공포 같은 감정들조차도 인간의 신성한 형상을 지녔다고 노래합니다. 창조가 있으려면 파괴가 있어야 하듯 이 둘은 결코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블레이크가 악과 에너지에 대해 가장 강렬한 시를 썼던 시기가 바로 프랑스 혁명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공포정치가 벌어지던 때와 겹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혁명의 풍력에 등을 돌렸을 때 블레이크는 달랐어요. 그는 혁명이 내뿜는 그 파괴적인 분노 속에서 자신이 시로 노래했던 거대한 우주적 에너지가 현실 세계에 나타난 것을 본 겁니다. 그렇다고 블레이크가 무슨 특정 정치 이념을 지지했던 건 아니에요. 정치 이론가와는 다르게 그는 일관된 체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포효하는 사자, 울부짖는 늑대, 파괴적인 칼을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나 위대한 힘, 즉 일상세계에 졸린 논리와 계산을 산산조각내는 신성한 힘으로 찬양했습니다. 그의 혁명은 이성의 혁명이 아니라 에너지의 혁명이었던 거죠. 결국 미슐레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악의 인간적인 심장을 발견했고, 블레이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존재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에너지를 찾아냈습니다. 한 명은 밖에서, 다른 한 명은 안에서 악의 본질을 마주한 셈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바타유는 악이 단순히 선의 부재나 결핍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미슐레의 우연한 발견이든 블레이크의 의도적인 창조든 이 두 길은 우리를 하나의 좀 불편한 진실 앞으로 데려다 뒀습니다. 문학이 이토록 악에 끌리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외면하고 비난해야만 하는 우리 안의 어두운 부분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가장 강렬하고 심오한 경험으로 이끄는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제 조르주 바타유의 문학과 악,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떠나볼 시간입니다. 그의 주장이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마지막 사례들을 통해서 문학이 대체 왜 그토록 악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 하는지 그 최종적인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 기억나시죠? 바타유는 정말 도발적인 말을 하잖아요. 문학은 순수하지 않다. 오히려 문학은 유죄다라고까지 말하죠. 문학의 진짜 가치는 아주 날카로운 형태의 악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타유에게 문학은요, 이 악과의 공모를 통해서 우리 독자들과 가장 깊고 강렬하게 소통하는 그런 매체인 셈이죠.
이런 엄청난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흥미로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악을,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창조적인 힘, 에너지로 본 사람이죠. 네, 바로 윌리엄 블레이크입니다. 바타유는 블레이크를 딱 한마디로 광기의 경계에 선 사람이라고 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바깥 세상의 규칙?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자기 내면에서 보이는 환상, 그게 진짜 현실이라고 믿었던 거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겠죠. 근데 블레이크는 바로 그 광기, 그 시적인 상상력이야말로 인간의 진짜 본질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의 삶 자체가 현실을 뛰어넘는 한편의 거대한 시였던 셈입니다. 이 말이 블레이크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줘요. 블레이크한테 진짜 시라는 건 뭐 세상은 아름다워요 하고 질서를 노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존 밀턴의 신라권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 엄청난 서사가 사실은 뭘 억누르고 있나요? 바로 악마의 힘, 그 에너지를 억누르려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라권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고 살아있는 부분이 어딘가요? 천국을 묘사할 때? 아니죠. 바로 사탄이 반역하고 지옥에서 고뇌할 때란 말입니다. 블레이크는 바로 이걸 본 거예요. 아, 시의 진짜 힘은 순종이 아니라 반항에 있구나. 블레이크가 자기 생각을 가장 대놓고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작품이 있는데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바로 천국과 지옥의 결혼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당대의 종교적인 도덕관념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시도였어요. 블레이크가 보는 세상은 뭐랄까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호수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대한 파도가 서로 부딪히고 에너지가 폭발하는 바다 같은 거죠. 이쪽으로 끄는 힘이 있으면 저쪽으로 미는 힘도 있고 사랑이 있으면 증오도 있고 이런 대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도 마찬가지죠. 둘 중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 둘이 인간 안에서 뜨겁게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이죠? 자, 여기서 블레이크가 선과 악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진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선이라고 부르는 거요. 블레이크는 그게 그냥 이성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 아주 수동적인 상태일 뿐이라고 봤어요. 그럼 악은요? 바로 거기서 모든 걸 움직이는 힘, 생명력,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천국이라면 악은 지옥인데 진짜 발전은 이 둘이 결혼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기존의 도덕관념을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의 지옥의 잠언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염소의 욕정은 신의 풍요로움이다. 여성의 나시는 신의 작품이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하죠? 당시 종교가 죄악이라고 더럽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아니, 그게 바로 신의 에너지야, 신의 작품이야 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신성한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라는 거죠. 종교가 억누르는 모든 걸 긍정해서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을 되찾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시, 호랑이에 나오는 이 질문. 어린 양을 만드시니가 너 또한 만드셨는가? 이건 그냥 착한 것도 나쁜 것도 신이 만들었나? 이런 단순한 도덕적 질문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타유는 이 질문에서 거의 경외감에 가까운 깨달음을 발견해요. 생각해보세요. 순하고 약한 어린 양, 그리고 무시무시하면서도 아름다운 호랑이. 이 둘을 만든 힘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폭력적인 창조력. 어쩌면 이게 바로 신의 진짜 모습, 영원의 진짜 얼굴이라는 거죠. 블레이크는 여기서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야 라고 구분하는 우리 인간의 작은 이성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 둘을 모두 품고 있는 거대한 생명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블레이크의 뜨겁고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봤다면 이제는 정반대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바타유가 말하는 위반의 가장 끝에 있는 인물, 바로 마르퀴 드 사드의 차갑고 텅 빈 시면으로 말이죠. 사드의 삶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있어요. 바타유가 이 점을 딱 짚어내는데요. 사드는 말 그대로 분노 덩어리였잖아요. 감옥에서조차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려 했으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자기가 부추긴 그 분노의 폭동,
바로 그 바스티유 감옥 습격 직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정작 혁명의 순간에 자기는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건 그 혼란 속에서 자기가 평생의 역작이라고 생각했던 소돔 120일 원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원했던 것 때문에, 바로 그 욕망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꿈 같은, 아니 악몽 같은 상황이죠. 사드의 유언을 보면 그의 철학이 어디를 향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나의 기억이 인간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를 희망한다. 와, 이건 그냥 법을 어기는 수준이 아니죠. 자기 존재 자체를, 세상에 남은 흔적까지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의 글쓰기는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타유는 사드의 작품을 그냥 끔찍한 이야기 모음집으로 보지 않아요. 이건 아주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목표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절대적인 무에 도달하는 거죠. 사드의 글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요. 목표가 완전 반대니까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망, 모든 파괴적인 생각, 그 모든 가능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사드의 책을 읽는 건 뭐랄까 예쁜 정원을 거니는 게 아니라 끝도 없는 사막에서 모래알을 하나, 둘, 셋 계속 세는 것과 같아요. 지겹고 끔찍하고 단조롭죠. 바로 그 반복을 통해서 독자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고 결국 텅 빈 공허의 상태로 끌고 가는 것. 그게 사드가 진짜 원했던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사드의 그 끔찍한 잔혹행위들. 그게 더 큰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감정을 다 써버려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초월한 신처럼 차가운 무감정 상태, 이걸 아파테이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도달하려는 거죠. 비유하자면 너무 매운 걸 계속 먹으면 나중엔 혀가 마비돼서 아무 맛도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쾌락의 끝으로 가서 쾌락 자체를 없애버려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차드는 여기서 또 한 번 도덕을 뒤집어 엎어요. 그가 보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저지르는 범죄자의 그 뜨거운 욕망은 진짜예요. 진실하다는 거죠. 그럼 가짜는 뭐냐? 진짜 범죄는 뭐냐? 바로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차갑게 법을 집행하는 판사의 처벌이라는 겁니다. 왜? 범죄자는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데 판사는 그냥 안전한 자리에서 시스템을 유지할 뿐이니까요. 이건 결국 목숨을 건 진정성 대 차가운 쓸모의 대결인 거고 사드는 당연히 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는 블레이크의 생명력 넘치는 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드의 차갑게 소멸하는 악이 있습니다. 이 완전 반대되는 두 극단을 통해서 바타유는 이 책 전체에서 말해왔던 핵심 개념들을 하나로 쫙 꿰어 맞춰요. 그리고 바로 이 사드를 통해 문학이 대체 뭘 하려는 건지 그 궁극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바타유가 계속해서 말하는 저주받은 목, 이게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 사회가 쓸모없다, 위험하다고 여기면서 버리는 에너지 찌꺼기 같은 거예요. 생산활동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폭력성이라든지 과도한 에로티즘, 규칙을 어기고 싶은 충동 같은 것들이요. 사회가 돌아가려면 이런 걸 당연히 억눌러야 하겠죠. 근데 이게 사라지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어요. 문학은 바로 그 금지된 영역, 그 저주받은 몫을 탐험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에 유일한 창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타유가 정말 소름 돋는 역설을 하나 던집니다. 가장 깊고 순수한 악은 역설적으로 가장 도덕적인 사람만이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의 언덕에 나오는 캣서린을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순수했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완전한 반대편에 있는 존재, 그야말로 악의 화신인 히스클리프에게 끌리고 심지어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선과 악을 나누는 걸 넘어서서 선의 끝에서 악과 만나버리는 상태. 바타유는 이걸 초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주권이라는 개념도 나왔었죠. 이건 한마디로 쓸모있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잖아요. 공부하고 일하고. 근데 주권적인 태도는 그 반대입니다. 설령 그 끝이 파멸이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의 강렬함을 위해 모든 걸 거는 거죠.
보들레르가 그랬잖아요. 유용한 인간이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바로 그거예요. 어떤 목적도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걸 불태워버리는 자유. 결과가 아니라 과정,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태도. 그게 바로 주권입니다. 그리고 위반. 이 위반의 가장 끝에 있는 게 바로 사대였죠. 사대가 법을 어기는 건 그걸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거나 쾌락을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위반, 그 자체가 목적인 거죠. 세상의 모든 금기를 하나씩 다 깨부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뭐가 남을까요? 자기 자신마저 부숴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소멸시키려는 의지, 완벽한 침묵과 무 속으로 사라지려는 의지. 이게 바로 사드가 보여준 위반의 끝입니다. 자, 그럼 바타유가 내리는 결론은 뭘까요? 문학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학의 진짜 역할은 우리가 평소에 이성과 생존이라는 이름 아래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는 우리 안의 또 다른 부분, 바로 그 저주받은 몫을 마주하게 해주는 거예요.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금지된 것을 경험하고 비로소 우리 존재의 온전한 모습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바타유는 우리에게 이 불편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문학이 우리 눈앞에 펼쳐놓는 이 악의 깊은 심연, 이걸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문학을 통해 마주하는 그 악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위험한 길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유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길일까요? 아마 그 답은 이 이야기가 끝난 후 우리 각자의 침묵 속에서 찾아야 할 몫일 겁니다.